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1월 24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연준의 2인자로 꼽히는 존 윌리엄스의 말 때문인지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영향을 국내 증시도 받을까 싶었는데요. 코스닥은 상승 출발 후에 줄곧 약세를 보였고요. 코스피 지수 장중한 때는 1.6%대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소폭의 약보합세로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연준의 2인자 윌리엄스가 얘기를 해서 주가가 올랐을까요? 그 영향은 아닐까요? 네, 그 영향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단락에 따른 반등 정도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도 매도가 나온 것 같지만 선물 매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관들에서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 나와서 그나마 받쳐준 것 같고요. 아직도 투심이 회복되지는 아직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되나 봅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저희가 소장님 안 오시는 상황에서도 전화 안 한다고 썽을 내시면서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마음 좀 가라앉으셨을까요? 예. 아니 근데 30분에 시작하는 방송 26분에 스튜디오에 들어오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하시니 마음 다 상하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장님은 늘 오시리라. 근데 오늘 또 징크스가 하나 깨지네요. 월요일은 금요일 날 많이 빠지면 월요일 날 그래도 크게 올랐던 게 한 달 이어졌는데 5주째 이어지나 싶었는데 안 되네요. 네. 왜 시가는 됐었잖아요. 시가는 됐고 뭐 어떻게 보면은 금요일 날 야간 선물이 기록했던 상승폭 이상으로 가기도 했는데 결국 마감이 이렇게 밀려버렸습니다. 뭐 선물 갖고 하긴 하지만 외국인이 일단 안 사니까 안 되네요, 네. 그죠? 뭐 개인들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그렇게 그 엄청난 매물을 받아내고 오늘 또 이렇게 뭐 일부 털어냈다는 거는 개인들은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환율도 좀처럼 안 밀리는 것도 찝찝하고요. 뭐 기재부 하는 또 뭐 국민연금까지 오늘 무슨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뭐 특별하게 결과는 뭐 아직 안 들립니다만 뭐 뚜렷한 묘책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지나오다가 뉴스를 들었더니 1조 달러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외국 자산 보유 금액이 우리가 이미 외화 1조 자산을 1조 달러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이런 달러가 약세되면은 1조 원씩 버는 거네. 1조 원씩 1원 변할 때마다 1조 원씩 변하는 거잖아요. 1조 달러 가지고 있으니까. 1조 달러를 갖고 있으니 네,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게 환율이 1원 오르면은 1조 원이 벌리네요. 기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1,500원 가면 30조를 버는 건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이제는 환율이 저렇게 이제 위로 올라간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이제는 좀 마인드를 좀 더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진짜 이제 환율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나 싶기도 하고, 네. 제 일감은 그거죠. 뭔가 돈 가치가 특히 달러 강세라기보다는 원화 약세다 하는 그게 큰데, 저 원화 약세 그러면 대한민국에 뭔가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자꾸 이제 접근을 하고 싶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뭐 일단 또 오르는 거는 워낙에 뭐 재정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어떤 재정 확대를 갖다가 지금 현 정부가 또 계획하고 있으니 돈은 많이 풀릴 것 같다 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한은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뭐 경상수지 흑자만으로 이렇게 원화 절상을 기대하기 힘들 만큼 나가는 해외 투자 자금, 그리고 뭐 아직 세부적으로 불분명합니다만 하다못해 연간 200억 달러까지는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세부적인 내용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상황에 달러 인덱스도 100을 다시 상회하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긴 합니다. 이제는 뭐 우리가 봤던 레벨은 1,480원대 얼마 전에 연초에도 보고 했으니까 그거 한데 이제 1,500 가면은 그때 가면 또 이제 갑론을박이 또 이어질 것 같네요. 환율 그렇죠. 부분은. 네. 근데 지수는 오늘은 저는 차라리 아침에 이제 뉴욕장을 반영해서 상승 출발했고 다소 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상승폭을 줄이길래 어쩌면 이것이 이제 그동안에 과도한 변동성이 조금씩 이제 잦아드는 뭐 좋은 방향이다 싶었는데 이게 양지수 다 마이너스로 끝나니까
강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이제 투자 심리의 어떤 훼손, 특히 10일을 들어서. 근데 그 근원은 어떻게 보면 10월 10일부터였어요. 비트코인 폭락했던 그때. 네. 굳이 그때 기억에 남는 뉴스라고는 10월 1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추가 관세 100%라고 이제 발끈했던 그게 기억이 납니다만 그때 이후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이 랠리 한 1, 2년 쭉 이어왔던 이 랠리가 그때부터 조금은 데미지가 이제 가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뉴스가 드디어 나왔잖아요. 왜 이렇게 빠져? 왜 그래 빠져? 그래 이제 뭐건 MSCI 지수에서 예. 잘못하면 저는 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확정도 아니라면서요. 그 스트래티지 같은 네, 주식들. 그런 네. 이제 그거는 이제 펀드로 보겠다. 그래서 주식으로 안 보겠다. 그래서 이제 주식에서 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게 뭐 1월 15일 결정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결정 난 것도 아니고 아직 확정도 아닌데 저렇게 다 모두 다 같이 반영을 한 거가 맞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비트코인은- 이유가 뭐든 간에 고점 대비 단기간에 30% 이상 빠졌으면은 그 시장은 충격을 있다 봐야죠. 있죠, 그죠. 예, 쉽게 이렇게 다시 저가 매수라고 하기보다도 뭐 어떻게 보면 이미 그거 아닙니까? 충분히 이 랠리를 갖다가 저 시작 초기부터 뭐 예를 들면 금년에 4월부터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 6, 7월부터라도 이렇게 이 진입했던 분들이라면은 단지 이제 수익이 좀 줄어드는 차원이지 그러나 견딜 만한 상황이고 문제는 막바지에 이제 코인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막바지에 뛰어들었던 분들이 어쩌면 참 이렇게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늘 있을 만한 조정에서 너무 그 데미지가 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합니다만 그래 우리 시장은 그거 한데 아니 이거 보시면은 이거 첫 번째 차트 한번 보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이거 S&P 500 한 가져와 봤습니다. S&P 500 가져와 봤는데 제목을 갖다가 20MA 즉 무빙 에버리지 MA입니다. 20주 이평선, 5, 20, 60 그렇게 해서 20주 이평선 여기에 이제 기술적 분석 교과서에서도 이제 중요시 하는데 요 빨간색 조금 굵게 표시했습니다. 자, 이게 무너지면 좀 아플 텐데 이제 조금이 이제 어느 정도냐 하는 거죠. 조금 맞나요? 조금 글쎄요. 예, 예. 이거 한번 보시죠. 지금 이 노란색 음영 처리한 부분이 가격이 결국 20mA를 갖다가 하회하기 시작하는 그 구간입니다. 이때가 코로나 때였거든요. 코로나 때 보면 S&P 500이 3393 고점에서 2192까지 35% 넘게 빠졌습니다. 35%. 그때는 아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코로나 랠리가 왔고, 그러고 나서 연준이 약간 이제 긴축 쪽으로 돌면서 4818에서 4800에서 3492까지 이렇게 또 한 27.5% 이렇게 조정받고 그다음 쭉 왔어요. 왔고 2025년 접어들어서 이제 주춤주춤 하다가 이제 4월 달에 그 상호관세 그 부분에서 저 조정이 왔는데 그때는 벌써 이미 레벨이 6000대죠. 6147에서 4835까지 21% 남짓 밀렸습니다. 자, 그리고 요 동그라미 원으로 표시한 부분은 살짝 물고는 내려갔어요. 살짝 물고는 내려갔습니다만 금방 가격이 회복한 상황입니다. 자, 이번은요. 항상 이렇죠. 차트를 들이대면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트는 늘 후행적인 거 그렇게 됩니다만 다만 우리가 차트로 접근하는 이유는 시나리오는 세워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때처럼 짧게 이렇게 살짝 터치 내지는 잠깐 하회한다 하더라도 금방 시장이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는가? 아니면은 이 세 번처럼 적어도 20% 가까운 안팎의 그런 깊은 조정으로 가는가? 이걸 갖다 모르는데 적어도 말이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때는 뭐죠? 이때 이 RSI나 MACD 위치를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돌아섰다 할 무렵은 RSI만 하더라도 과매도 국면에서 이제 돕니다. 이때도 4월 달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여기서 RSI를 보면 이제 과매수를 겨우 면한 상태, 아직도 고공행진이고 MACD는 이제 막 매도 신호가 나온 상황이니까 조금은 이 세 번의 동그라미 친 별 탈 없이 넘어간 거하고 이 노란색 음영 처리한 아주 심각한 조정을 겪었던 것 중에 어느 쪽이 될 것인가 쉽게 지금
어느 쪽 판을 그거 합니다. 다만 이제 20MA가 무너지면 좀 아프겠다 하는 생각은 들고요. 조금 이렇게 현미경을 들여서 일간으로 볼 것 같으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뭐 그게 되겠죠.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그 전날 있었던 리사 쿡 이사로 인한 충격을 좀 무마시키고 또 뭐 중국에다가 엔비디아 칩을 갖다가 다시 수출할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보도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해서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죠?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에서 이 넥라인, 이 목선, 이 여기가 이제 딱 지지는 된 상태에서 지난 주말을 이제 막았습니다. 여기서 아주 위태위태해요. 후행 스팬이 벌써 가격을 갖다가 뚫고 내려올 듯 말 듯 내려올 듯 말 듯 살짝 가격 밑으로 왔다가 지난 금요일 날 반등이 나오면서 살짝 고개는 듭니다만 아주 크리티컬한 상황이죠. 여기서도 만약에 이게 진짜 결국 이 선을 이 네크라인을 갖다가 결국 깨는 식의 추가 하락이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책에서 말하기로는 못 가도 요만큼입니다. 미니멈이죠. 그리고 최소로 저까지 간다. 시간이야 얼마가 걸리든 간에 최소니까 최소 이 정도고 조금 더 갈 수도 있다 하는 건데 요게 또 피보나치 레벨하고 얼추 맞물립니다. 즉 4월 달 이후 랠리에 뭐 38.2% 정도라고 하는. 그러면 지금 이제 고점 대비 5%는 이미 지났어요. 고점 대비 5%는 지났고 10%가 6,228인데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 그러면 10%까지는 각오해야 되느냐 하면은 얼추 지금 이게 이 선입니다. 6,128, 6,228, 한 6,200 어라운드. 여기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느냐 하는 거고 만약에 15%를 갖다 되돌리면은 완전 이번 4월 이후 랠리의 절반을 갖다가 조정받는 거고 뭐 그런 식이죠. 만약에 그래서 이제 20% 이상이면 이제 시장에서 베어마켓 약세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0%는 5,536 이거는 지금 이 피보나치로 그어진 61.8%라고 하는 조정의 맥시도 하회하는 그런 정도니까 그때 가면 이제 커지는 거죠. 여기서 다만 이제 희망은 이겁니다. 요 스타캐스틱에서 이제 살짝 아래쪽이죠. 뭐 이런 어떤 희망들이 있어서 이걸 어쨌거나 막아라 하는 그런 상황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주 이제 험악해졌습니다. 이거 월간 차트 보시면은 9, 10월 쭉쭉 뻗었다가 엄청난 짱대 양봉이 나왔다가 지금 11월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만 이거 거의 뭐 10월 7일 갖다 다 까먹는 정도의 짱대 음봉이 나오고 있죠. 그런 상황이고 여기도 네크라인입니다. 그리고 구름대. 그러니 지금 이번 주가 의영부영 제대로 된 장은 월화수밖에 없는데 목요일 날 휴장이고 추수감사절. 이번 주 중에 그냥 어쨌거나 뉴욕장은 잘 버텨줘야 됩니다. 그래야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칠면조가 목이 안 걸리고 먹을 만할 텐데 그런 상황이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기술적 전망은 흐림입니다. 왜? 모든 것이 과매수예요. 모든 것이 과매수고 모든 것이 차익스 말하는 어떤 매도 다이버전스를 보이고 그런 상황이죠. 리사 쿡 얘기는 이제 다 아실 텐데 이 무렵 딱 리사 쿡 조지타운대에서 강연하는 내용이 엠바고가 풀리면서 블룸버그나 로이터에서 한 줄씩 막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고평가된 자산 가격의 하락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한 줄씩 나오니까 비트코인 하얀색하고 나스닥 100하고 쭉 빠지기 시작하는 게 이때였습니다. 이때였고 리사 쿡 이사 딱 세 가지 찔렀습니다. 이름값 했죠. 그냥 쿡 찔렀어요. 시장이 아픈 것을. 네. 첫째는 자산 밸류에이션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치하고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주식시장, 회사채 시장, 뭐 레버리지 대출이나 주택시장 할 것 없이 역사적 평균치, 역사적 벤치마크보다 높다. 그래서 자산이 좀 가격에 약간 밸류에이션이 부품하다. 그다음 또 이거 월가에서 이 얘기만 나오면 다들 찝찝해하는 프라이빗 크레딧, 사모 신용, 사모 펀드 이쪽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일단 복잡하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고 금융기관 간의 상호 연결성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예상치 못한 손실이 또 나오면은 이게 결국은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으로 확산될 수 있다. 그러자 보니까 또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잊을만 했던 또 바퀴벌레가 떠오르는 거죠.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했던. 그러면서 이 단어를 한번 슬쩍 흘립니다. PIK, Payment in Kind라고. 이게 이제 2008년을 갖다가 또 이제 연상시키는데 서프라임 때처럼
그때 집도줄도 없는 사람들, 소득도 없는 사람들 그냥 대출 받으세요. 집 사세요. 나중에 집값 오를 거니까 그러면 충분히 갚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득이 없어서 지금 원리금 상환 중에 원금 갚기가 좀 거시기한데요. 이자만 내세요. 이랬던 뭐 인트레스트 페이 온인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페이먼트 인 카인드는 그거죠. 이자 내기도 버겁니? 그러면은 그거 원금에다 플러스 하자. 이자 당장 안 내도 돼. 나중에 가서 해결해 이겁니다. 이제 이 방식이 이제 또 이거는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몇 년간에 걸친 이 장에서 저 하이에나 같은 월가 애들이 뭔 짓을 했을까를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보너스 나오고 당장 인센티브 나오니까 일단 실적 올리기 위해서는 뭔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갖다가 슬쩍 이런 사례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채 시장의 레버리지 플레이어들 여기서의 문제는 만기 불일치입니다. 현선물 뭐 스프레드를 이용하든 그다음에 스왑 스프레드하고의 차이를 이용하든 이 친구들이 돈은 레포 시장에서 하루하루를 빌리는데 그래서 들고 있는 채권이 이제 채권은 하루짜리가 아니니까 여기서 만기 불일치가 나오고 가끔씩 레포 시장에서 하루씩 빌리는 그 시장에 발작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 됐을 때는 진짜 펀딩 리스크에 노출되고 그러다 보면 돈 못 구하면은 대규모 여기저기서 국채를 매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료 만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지타운대에서 강연할 때의 사진이고요. 리사쿡 이사. 이거는 그때 한참 그 리사쿡 뭐 잘라라 말아라 할 때, 예, 그 얘기할 때 구글에 나오던 사진이었고요. 이거는 몇 년 전에 연준 이사 됐을 때 그 관련 기사에 보니까 또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난 세 사람이 다 다른 사람 같이 보입니다. 이상하게. 가장 기분 좋을 때 표정이 좋았나 그런가 봐요. 봐요. 그런 식으로 됐고 요걸 갖다가 병 주고 약 주고 연준이 다 했습니다. 다음 날 요 비트코인 가격인데 이 윌리엄스가 이 얘기 리얼텀 레이트 컷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리얼텀이라면은 시장이 받아들이기는 그러면은 12월에 당장 하겠구나. 금리 인하를. 그래서 뭐 30 몇 프로까지 내려갔던 금리 인하 가능성이 70%까지 네. 확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 코인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니까 역사적 고점은 12만 4,700불이었어요. 이 무렵 12만 4,700불인데 지금 이게 뭐 8만 6천 불. 이게 8만 불이 깨지나 마나 하다가 지금 8만 6천 불까지 와 있습니다만 이 상당히 이제 그거 하죠. 그리고 이거 한번 상기해 봅니다. 2010년 이때인데 이 커스가 가리키는 이때인데 말이죠. 이 사람 헨예스라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5월 22일 날 2010년 이 사람도 그 코인 뭐 채굴 하고 그때 관련한 프로그래머였는데 도미노 피자 2판 하고 코인 만개하고 바꿨던 양반 아닙니까? 세상 가장 비싼 피자. 코인 만개 1억만 해도 이게 1조인데, 그죠? 근데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요렇게까지 해서 지금 뉴욕장은 이렇게 됐는데 이번 주 어쨌거나 뭐 결과적으로 잘 버텨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숙제를 안고 시작하네요. 지난주 생각을 해보면 네. 목요일에 갑자기 이제 플러스 2% 정도 있다가 인덱스가 마이너스 2%로 끝났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게 더 복잡해진 느낌이고 더 헷갈리는 맞습니다. 느낌. 복잡해졌어요. 솔직히 뭐 쿡이 그래서 빠졌다, 윌리엄스가 그래서 예. 올라갔다 얘기하지만 솔직히 그냥 이제 뉴스를 갖다 붙인 느낌? 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빠지는 거 그림 보시면 이제 소장님도 경험하셨겠지만 저렇게 빠지는 거는 뭔가 반대 매매가 나와야 저렇게 빠지잖아요. 예. 네, 뭔가 예. 이제 이건 강제 청산 느낌. 예, 레버리지가 굉장히 커서 반대 청산 당했을 때 확 내려가는 느낌.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게 시작된 게 어떻게 보면 코인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완전 일직선으로 내려왔고 네. 그다음에 왜 그랬어 그랬더니 봤더니 뭐 MSCI에서 인덱스 바꾼대더라. 그래서 반대 매매 나오고 ETF 매도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죽음의 소용돌이처럼 쭉 밀려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레버리지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냥 느낌상으로 보셨을 때 이게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투자를 레버리지 얼마나 했는지를 대부분 다 모르잖아요. 네. 정확히는. 근데 네. 이제 지금도 이제 뭐 크레딧 부분 많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털렸다고 생각해야 좀 바닥이잖아요. 지금 많이 털린 것 같으세요? 딱 느낌상으로는 어떠세요? 이 정도면 레버리지는 털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후배한테 듣기로 직접 코인을 하는 친구인데 150배까지도 해봤대요. 말이 됩니까?
아니, 100배 같으면은 이게 가격이 1%만 살짝 내려가면 내려가도 이거 그냥 다 틀리는 건데 100% 그런 식의 레버리를 쓴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은 얼마나 믿음이 강하면 말이죠. 초단타로라도 그렇게 해서 했던 뭐 150배까지도 있었다고 하는데 몇 번 해보더니만 죽겠더랍니다. 그 친구 말이, 네. 그 후배 말이. 아 그래 그럼 못 살겠더라고. 이제 그래서 접었습니다라고 나서 그리고 자기는 뭐 다시 또 주식 좀 왔대요. 그러면서 사람 마음 다 비슷하다고 본다면은 코인 한번 다들 데이고 나서 지금은 뭐 주식에서 기웃거리고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 같고 그래 왜 빠졌냐 했더니만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그 뭐 MSCI에 그 스트래티지 같은 주식이 들어가냐 마냐 네. 하는 요것도 이제 며칠 전에부터 이제 나온 그쵸. 얘기였고 그저께 가르쳐 준 거예요. 네. 미리 얘기도 안 해주고 10월 10일 날 그 난리가 나고 좀 뭐 주식은 좀 고점을 좀 높이다 빠지게 했는데 코인은 그때 이후로 그냥 줄줄줄 흘러가지고 그래 왜 빠졌는데 물어보니까 또 마찬가지 그 후배 말입니다. 1600명 들어가 있는 방에 가서 앞만 살펴봐도 아무도 모르더랍니다. 그죠. 왜 코인이 빠지는지. 오를 때도 마찬가지래요. 왜 오르는지 모른답니다. 그냥 얼마까지 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참 절묘한 시장인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중에 차남 에릭은 Great time to buy Bitcoin이라고 또 이제 펌프질을 합니다. 아버지 흉내 내면서 뭐 그러면서 뭐 금색이 가장 훌륭한 뭐 자산이 될 거라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거보다도 말씀하신 대로 쿡도 얘기하고 뭐 그것도 얘기합니다만 이거 지금 이 AI 버블론이 아직까지 시장에서 어느 쪽도 쉽게 항복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제미나이 3.0 나오면서 이제는 제미나이 3.0이 거의 딥시기랑 똑같다 이거. 예. 이 정도면. 예. 그러면서 구글만 계속 날아가고 있잖아요. 안 예. 빠지고. 예. 그러면은 실제로 AI가 뭐 딥식 나오고 많이 올랐잖아요. 솔직히 네. GPT 나오고 GPT 모멘트로 올리고 딥식은 올리고 이번에는 또 구글 3.0 올리고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한번 집중해보고 그 요즘 이제 그 AI 버블론을 가지고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르실 겁니다. 야 이제 시작인데 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있고 하냐. 암만 그렇다 치더라도 AI는 버블은 아닌 것 같지만 관련한 주식들 중에는 버블이 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나스닥 종합지수인데 어쨌거나 전부 주간 차트입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3주 연속 음봉이 나왔어요. 흑산봉이 나온 겁니다. 자, 그다음 엔비디아도 보시면은 3주 연속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주 5.94, 즉 거의 6% 빠졌습니다. 엔비디아가. 거기에 비해서 나스닥이 2.74%까지 안 빠졌다는 얘기는 엔비디아 외에는 나머지들은 좀 그나마 상쇄해주는 역할도 있었다. 상쇄해주는 역할을 했다 하는 겁니다. 애플이 이렇고 알파벳 보세요. 알파벳은 지난주 8.18%입니다. 여기서 참 우리가 느끼는 거는 그겁니다. 함부로 이렇게 인생 오래 사신 분들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우리가 욕보이면 안 됩니다. 워렌 버핏 현금 비중 얼마 하는 얘기가 좀 나왔을 때 저 양반 뭐 이런 소리 막 끝났다. 하고 끝났다. 이제 이 감각이 어떻고 했는데 이분이 샀던 알파벳만 날아가고 있어요. 다시 또 재평가를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고 이 뉴스는 좀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지난주 나왔던 포춘지 기사 무슨 뭐 블룸버그 이런 데서도 다 보도했습니다만 4명이 기소됐대요. 블랙마켓 암시장이죠. 뭐 엔비디아 칩 수백 개가 중국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수백만 달러 빌렸는데 자 이거 중국 국적 2명하고 미국 시민 2명 기소됐다. 이게 상무부 수출 허가 받지 않은 칩을 말레이시아, 태국 거쳐가지고 중국과 홍콩으로 운송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젠슨왕 CEO는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질문을 받고 수출 시스템은 엄격하고 철저하게 통제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그냥 대외 발표용이죠. 현실은 그렇지 않고 이 기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구형칩의 소규모 거래조차 엄격한 검토 대상이라고 강조는 했는데 뉴스 흐름 보세요. 2023년 6월입니다. 미국, 엔비디아 등 AI 칩 중국 수출 제한 확대한다.
그때 뭐 밀수 더 늘어날 것, 이 얘기 나오죠. 그리고 한 1년 후에 2024년 작년 7월 유학생 가방에도 숨긴다. 지하 네트워크로 엔비디아 AI 칩 밀반이. 그리고 2024년 9월 미국 제재에 구멍 숭숭. 미보다 중국에서 엔비디아 칩 임대 저렴. 심지어 뭐 관련 기사들 중에는 그것도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수산시장에서 생선 사듯이 살 수 있다. 굉장히 쉽게 살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는 미 의회에서 엔비디아 AI 칩에다가 위치 추적하는 거 달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글쎄요. 세상이 다 알고 있거나 짐작할 수 있었던 뭐 그런 상황이고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것도 10월 15일자 이런 그냥 한번 눈에 들었기 때문에 아주 강인해서 한번 인용합니다. SHIT 발음은 예. Are we in a bubble? 야, 우리 지금 버블 가운데 있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10가지 알아야 할 것 이런 얘기입니다. 오픈 AI 버블에 관련해서 그러면서 소제목이 It's not looking good.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오픈 AI의 circular financing. 이거 순환 출자 이게 looking like a bubble about to burst. 곧 터질 것 같은 버블로 보인다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처음 이렇게 이 친구가 올린 첫 그림이 이거예요. 왜 닷컴 버블이 터졌을까 하다 보면 absurd overvaluation of 닷컴. 이 absurd overvaluation. 터무니없는 밸류에이션. 그랬던 거. 우리 옛날에 그때 새로운 기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lavish spending habits. 그러니 닷컴 회사들의 이 호화로운 이 스펜딩 헤빗, 돈 펑펑 쓰는 거, 돈도 못 버는 것들이 일단 차부터 잘 뽑고 사무실 완전 빵빵하게 막 삐까뻔쩍하게 해놓고 했던 그런 시절.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서플러스 오브 벤처 캐피탈. 그때 막 벤처 캐피탈 돈 빌려주겠다는 데가 드글드글했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인커리지먼트. 또 언론에서 미디어에서도 얼마나 뻔뻔질했습니까? 이제 인터넷 세상이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때하고 이제 다르다는 거는 지금 관련되고 입에 오르내리는 종목들이 돈은 그래도 그럭저럭 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엄청난 투자 대비 나중에 돈이 벌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뭐 월스저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큘러 한번 저기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보시죠. 서큘러 AI 딜 이거 말이죠. 이 그림 잘 아실 거고 뭐 보면 이런 거 막 오픈 AI고 오라클이 지금 팔씨름 하는데 여기 버블이라고 적혀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인데 이 그림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기저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갖고 오픈 AI, AMD, 무슨 오라클, 인텔, 복잡하게. 마이크로소프트 뭐 했는데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자꾸 얘가 떠오르죠. 암모나이트가. 이게 거의 1만 종이 넘었답니다. 1만 종이 넘었는데 이제 지금은 다 화석으로만 남아서 그런 상황이죠. 뱅글뱅글 돌면서 이쁘긴 합니다만 여기도 얼마나 화려해요. 현란하죠. 현란하긴 한데 자 코어위브, 오라클, AMD 뭐 중중이 있는데 AI의 서큘러리티. 오라클 한번 보시죠. 지금 이렇습니다. 오라클 지금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딱 닷컴 버블 터지기 전에 상장하자마자 그때 이후로 내리꽂다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삐보기 시작했는데 데일리 보세요. 9월 10일 날 그때 이제 이후로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니까 매출액이 한 530억 달러 전년 대비 작년에 한 6% 늘었고 순이익은 뭐 한 105억 달러. 지금 이제 PER도 얘는 챗GPT에다 물어봤더니만 이렇게 나옵니다. 한 35배에서 한 53배 사이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죠. GA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얘는요. 코어위브. 지금 이거 데일리인데 상장 이후 금년 3월 달에 상장 이후 흐름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스타트업이잖아요. 클라우드 쪽에. 그런 상황인데 최근 분기 매출액 12억 달러인데 순이익은 약 3억 달러 적자라서 PER이 안 나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 AMD도 이런 상황인데 뭐 이렇게 10월 달 쾅 뛰었다가 쿵. 굉장히 지금 이제 AI 붐으로 치솟았던 종목들이 이제 고전을 겪고 있죠. 문제는 여기 들어갔던 분들이 다 지금 나왔을까 하는 부분이고 AMD도 마찬가지고 오라클도 마찬가지고 이 위에서 들어갔던 분들이 다 지금 털고 나왔을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9월, 10월 봤던 것 같은 막 불기둥처럼 치솟는 주가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쪽에 버블이 아니고 뭐를 떠나서 이거는 단순히 시장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물린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물린 사람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마다 자꾸 이렇게 막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걸 갖다가 과연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그 재료만으로 이걸 갖다가 이제 전고점을 열기까지는 꽤나 뭐 시간적으로나 뭐 이렇게 가격 흐름에 있어서 좀 그거 지루하면서도 고통스러울 수 있다 하는 거는 그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1월 20일에 취임하고 하루가 이틀 후에 이거 기억나시죠? 스타게이트. 스타게이트라고. 예. 5천 자, 우리 돈 718조 이렇게 해서 여기 오라클 레리 뭐죠? 대표님. 누구요? 이 양반, 오라클 CEO. 난 이 양반 이름이 잘 안 외워지네. 그래서 샘 알트만 뭐 이렇게 해서 했죠. 그런데 7월 달에 나온 기사 딱 반년 만에 690조 원 규모 AI 투자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반년째 답보. 뭐 지금도 답보라고 볼 수 있죠. 답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더 선지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막 이렇게 나오고 또 어떤 뭐 세마이컨덕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또 가져와 봤고 여기서도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제 첫 느낌은 그거였습니다. 요즘은 뭐 밤에 유흥문화까지도 다 갈아질 정도로 불경기다 보니까 잘 못 봅니다만 그 전봇대하고 담벼락에 붙어있던 무슨 나이트 100% 부킹 보장 약간 그런 느낌 안 나세요? 색깔이나 이렇게 전반적인 디자인이 너무 좀 현란하다. 예,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고 소프트뱅크가 이상해요. 월간 문제 한번 보세요. 10월 달에 44.85%가 올라서 이런 수직 상승하는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1월 들어서 10월에 44.85, 45% 가까이 뛰면서 이 정도 나왔는데 11월은 36.86, 한 37% 정도 빠졌는데 10월 달 폭을 다 까먹는 더 큰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같은 30%를 올라도 30% 오르는 거하고 30% 오른 뒤 30% 빠지는 거하고는 그죠? 그 느낌이고 데일리를 보시더라도 이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라서 소프트뱅크는 엔비디아 지분 다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오픈AI 투자에 올인한다 그러고 우리 또 돈나무 캐시우드는 줍줍 하겠다고 또 엔비디아 사겠다고 이제 나오고 이게 시장입니다. 그 잘한다는 빠꼬미 소프트뱅크가 팔았더니 나도 빠꼬미야 하는 캐시우드는 난 줍줍 할래. 이게 시장이죠. 이게 시장이 합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 펩트론 제가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 논리예요. 이렇게 올랐다가 뚝 부러진다는 얘기죠. 뚝 부러진다는 얘기는 지금부터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게임이 된 거예요. 왜 빠졌지? 서로 몰라요. 서로 몰랐는데 이렇게 가던 놈이 지수가 됐건 개별 종목이 됐건 뚝 부러지는 장이 11월에 펼쳐졌기 때문에 연준 아니라 연준 할애비가 나와도 이제는 서로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에 각오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이게 뭔가 좋은 재료가 나와가지고 이게 다시 전고점을 열고 확확 날아갈 거야.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 번 더 이 터진 거 만회하려면 또 있나? 빚으로 터진 거 빚으로 또 복구해야지 해서 한 번 더 뭐 스탁론을 가든 뭘 가든 이러면서 하는 거는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실 것 같아요. 네, 독감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도 좀 예. 예방 백신 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가량 남았는데 시장은 그야말로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흐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12월이면 시장이 숨고르기 시기인데 올해는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환율, 금리, AI 정책 사방에서 변동성을 키우는 뉴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복잡한 연말 장세 속에서 한국 증시가 어떤 변수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지 오늘 저희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윤원태 SK증권 리서치센터 자산전략 부서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일 복잡한 게 저는 환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원화 계속해서 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뉴스들 나오는데 뭐 강혜권님께서는 지금 이 환율도 괜찮다라고 하는 입장이신 반면에 근데 또 환율이 이렇게까지 되면 우리 경제 체력이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 다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어디 가면 요즘 다 환율 얘기만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도 요즘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올라갈까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선 첫 번째 가장 이 상태에 대해서 과거와 다른 구조적인 수급의 특징이 뭐냐를 살펴보면 우선은 금리 차이인 것 같아요.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지금 팬데믹 이후로 벌어져서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낮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의 이동은 금리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미 이 한미 간의 기준금리 기준으로 2.0%포인트까지 벌어졌다가 최근에 조금 좁혀서 이제 1.5%포인트 정도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1.5%도 사실은 큰 수준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금은 금리의 방향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탈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IMF 당시와 비교해 보면 너무 극단적인 비교일 수는 있겠지만 그때 당시와 비교해 보면 지금 이 정도 환율에 대해서 제2의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은 우리나라 대외 외환 보유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4,288억 달러 정도 최근 3년 동안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 규모면 한 세계 9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극단적인 상황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그러면 또 조금 좁혀서 최근에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1,470원 오늘도 조금 내려가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올라와서 지금 1,475원대까지 왔더라고요. 근데 왜 이럴까 살펴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게 서학개미들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과거 대비해서 9월 말 기준으로 올해 연초부터 9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내국인들이 해외 투자한 게 1,0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온 게 한 300억 달러 정도 3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면서 쫙 쏠림이 나타났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아니라 내국인들이 알아서 이탈하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아마도 원화 약세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주변국들의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주변국과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의 영향. 주변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BIS에서 실질 실효 환율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한국이 세 번째로 낮아요. 근데 밑에 두 개가 어디냐면 일본하고 중국이에요. 그만큼 이제 한국 실질 실효 환율이 뭐냐면은 명목 환율에다가 해외의 물가와 국내 물가를 반영한 한국 돈으로 미국의 차를 샀을 때 얼마에 살 수 있느냐 이건데 구매력이 너무 낮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낮아진 것도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도 영향도 있지만 두 번째는 구매력이 낮다라는 거는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했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원화로 투자하려면 상당히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또 다른 원화 약세의 요인 중에 하나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안 갖고 들어오고 해외에 두고 투자를 다시 진행한다라는 부분에서 과거와는 다른 수급 여건이 지금의 1,470원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의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걱정거리가 시장에서는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올해 연말로 기재부와 국민연금 간의 외환 스왑이 종료가 됩니다. 다시 연장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연장 논의가 없거든요. 근데 올 초부터 해서 이제 650억 달러 한도로 외환 스왑을 체결을 하고 도움을 받고 있는데 보통 650억 달러면은 대략 이제 외환 시장에서 10억 달러에 한 2원에서 3원 정도 환율이 움직인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650억 달러면 대략적으로 100원에서 한 200원까지는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국민연금과 기재부가 만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논의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얼마 전에 그 외환 시장과 관련돼서 관찰국으로 한국을 포함시켰는데 포함할 때 너네 이거 국민연금이 수합해 주는 거 이거 좀 문제 있어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다시 또 연장하기에는 상당히 눈치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종료가 되게 된다라면 그동안 100원에서 한 200원 사이 도움을 받았었는데 그거마저도 높일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연말까지 해서 다시 연장이 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나왔던 속보는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간의 협의체 구성한다. 이게 지금 속보로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 소식까지 반영이 되면 뭐 어떻게 전망이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지금 구성체를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연금 수익성이랑 외환 안정을 두 개를 조정을 하면서 맞추겠다라고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지금 말씀하신 수합이나 이런 걸 연장도 하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우려하셨던 부분은 해소가 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만약에 650억 달러 정도 규모로 연장이 되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에 따른 그 제도를 가지고 온다라면 지금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게 아니다라면 더 극단의 100원에서 200원까지 환율은 더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1,600원. 맞습니다. 그럼 1,600원을 위라고 봐야 된다는 거네요, 일단은. 당장은 지금 이제 기재부나 한국은행에서는 1,470원에서 80원대를 조금 이제 상단으로 두고 구두 개입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뚫린다라면 그 다음 1,500원, 만약에 국민연금의 수합이 없다라면 1,600원대까지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서학개미 뭐 이렇게 투자한 게 1,000억 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피부에 잘 안 와닿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에이펙에서 결제할 때 그 협상할 때 200억 불 가지고 뭐 나라가 망하느니 그랬는데 1,000억 불이 나간 거니까 그쵸. 엄청 큰 금액이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없나요? 당장만 놓고 보면 저도 최근에 이제 올해 중순부터 미국채 많이 사라라고 권유를 했거든요. 금리 차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아직도 미국채 10년물이 아직도 4.2 정도 되고 한국 10년물이 많이 올라서 이제 3.3 정도가 되는데 금리 매력부터가 다르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 지금 워낙 약세 구조가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나간 서학개미들이 쉽게 돌아오진 못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체력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올해는 코스피가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도 많이 오를까에 대해서 한국이 더 많이 오를까 미국이 더 많이 오를까에 대해서 서학개미들은 고민할 것 같은데 이미 나간 서학개미들이라면 미국에 투자했던 성향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도 좀 미증시가 거래일수가 적어서 그 부분으로 또 서학개미가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좀 더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금통위 회의도 예정되어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결론은 동결은 이제 시장 모두가 예상하는 것 같고요. 이번 금통위에 가장 주목할 부분은 우선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률이랑 물가가 가장 타겟이 될 것 같은데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발표되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발표됐던 5월 지표, 8월 지표였죠. 8월 지표에서는 1.6으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전망치는 한 2.0까지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보다 2.0까지 내년 성장률이 올라간다라면 그동안 그래도 하나의 기대는 내년에 한국은행이 한 번 정도 인하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 거고요. 그 물거품을 이미 얼마 전에 이창용 총재가 발언을 통해서 더 극단적으로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치가 얼만큼 제시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한국은행 입장에서 물가는 고민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4로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근데 2.4에서 이번에 더 부담되는 거는 이제 수입 물가라는 거죠. 환율이 이 정도까지 올랐기 때문에 지난번 물가도 사실은 수입 물가 영향을 받았는데 더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수입 물가까지 고려한다라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는 기준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상을 검토해야 될 가능성까지도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발언을 해주셨었고 인상 가능성까지는 저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우선은 내년만 보면 계속해서 동결 기조를 이어가는 모멘텀으로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선은 시장 달래기성 멘트가 얼만큼 나오느냐 지금 급발진한 국고채 금리를 어떻게 달래줄 것이냐 두 번째는 사실은 지표로 보면 통방문이나 아니면은 매크로 전망치는 다 호키시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호키시한 통방문과
이 숫자들 안에서 어떻게 달래줄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달래주면 그래도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건가요? 우선은 지금 한국의 국고채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10년물 기준으로 3.35까지 올랐다가 이제 3.2 정도에서 안착을 한 상황인데 이것도 사실은 높은 수준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달래주기성 발언이 나온다라면 이거보다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본은행은 이제 금리 인상, 뭐 위원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금리 인상을 좀 시사하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걱정되는 게 저희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네.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전망이 될까요? 추가적으로 인상을 한다면 엔캐리 트레이드를 자극할 요인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인상을 못한다라고 조금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 BOJ에서는 계속해서 인상한다, 우리 여건만 되면 인상할 거야라고 했는데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이가 자리를 앉으면서 그 가능성이 조금 더 멀어진 것 같아요. 대신에 재정 정책이 또 오히려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엔화의 투기적 숏포지션 규모를 보면 그동안 이제 인상을 한다 쪽으로 베팅이 확 갔다가 최근에 조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조금 더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불안한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는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한국 시장에서는 더 부담 요인인 것 같고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그렇게 만약에 엔캐리 트레이드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면 일본이 보유한 미국채 국채를 좀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지금 이제 계속 오르고 있어요. 늘리고 있어요. 일본이 보유한 미국채 보유가 지금 한 1.19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재정정책 부분에서 결국 부양책 21조 엔이 나오면 돈이 더 풀리는 거니까 엔화가. 그러면 엔화가 약세가 되는 게 더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오히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아니라 엔화가 약세가 될 거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를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네. 그 베팅이 더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그죠? 같고요. 그 베팅이 더 늦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뉴스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가 나와서 네. 저는 좀 말도 안 되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일본 국채가 발행될 가능성도 늘어난 것 같고요. 반대로 일본 국채가 발행하는데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시장은 이제 못 올린다라고 베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아니라 반대로 이제 더 지금 더 엔캐리 트레이드를 네,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약세가 엔캐리 될 트레이드를 거니까. 확대해야 되고 되는 상황. 포지션도 지금 그렇게 그렇게 흘러가고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험사, 일본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이제 3.3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이제 해외 투자를 했던 이제 보험사라면 이제 만기가 됐다면 밖에 나가서 하느니 그냥 3.3 사도 되겠다. 네. 그래서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기보다는 해외 투자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은 뭐 엔화가 좀 강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은 맞는 게 우선 일본 국채 30년이 극단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10년물 대비해서 30년물이 극단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보험사 듀레이션에 맞는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움직임은 있을 수 있는데 나머지 듀레이션이나 채권 쪽에서는 아직까지 움직임이 크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뭐 일본 엔화 약세가 결국에 원화 약세로 가는 이 흐름은 계속해서 가는 걸까요? 당분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시아 3국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외국인들이 외환 시장을 움직이다 보니까 엔화와 또 위안화까지도 약세 압력을 받을 때 특히나 한국은 또 강할 때는 같이 못 강해지고 약할 때만 같이 약해지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당분간 이렇게 될 것 같고 올해 7월 이후로 엔화랑 원화의 상관관계 보니까 0.95까지 올랐어요.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카치 사나이가 부임을 하면서 더 엔화 약세 정책을 펴고 있다 보니까 그 영향력 때문에도 지금의 1,470원의 어떻게 보면 뉴노멀이라고 표현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빅테크들이 채권 발행하면서 특히 오라클, 메타 발행하면서 이제 결국 장기채랑 미국 금리를 자극을 했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유동성 위기 얘기 나왔는데 미국 금리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선 미국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4.15에서 2까지는 안착한 모습인데요. 그 다음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2월 FOMC가 동결이냐 이냐냐. 그죠. 지금 거의 뭐 50대 50인 느낌인 것 같은데요. 우선 연준 위원들 12명 중에 의장을 뺀 11명을 보면 6대 5로 거의 반반이에요, 지금. 만약에 파월이 동결한다 그러면 동결인 것 같고요.
인하 안 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저는 동결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금리는 인하를 선반영한 레벨이기 때문에 만약에 동결이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조금 더 금리 약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리스크는 조만간 조금 뒤에 얘기긴 하지만 빠르면 12월 말 연초가 될 것 같은데 트럼프의 관세 판결. 법원 판결. 이게 만약에 불법으로 판결이 된다라면 이것도 미국채 10년물을 한 번 더 크게 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변동성이 상당히 큰 부분인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도 우선은 단기적으로 이제 조금 수급이 풀릴 만한 건 미국의 TGA 잔고가 쌓여 있다가 이제 셧다운이 해소가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시장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한 기대가 조금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장기물에 대한 약세 압력보다는 오히려 장기물에 대한 강세 압력보다는 반대로 단기물 쪽에서만 영향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어서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쉽사리 지금부터는 좀 내려오기는 쉽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근데 금리도 지금 뭐 어느 쪽인지 나오시는 출연자분들마다도 이야기가 또 다른데 네. 트럼프 판결도 사실은 뭔가 불확실 요소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최근에 나온 뉘앙스는 불법이다라고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우선 대법원 주요 인사들을 트럼프가 다 임명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불법으로 결정 날까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은 의문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불법이 아니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불법인 순간 또 다른 변동성을 야기하고 관세 협상에 한미 간의 관세 협상도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다시 또. 그렇죠. 그 밸런스 시시라고 이제 어떻게든 균형을 맞춰놨는데 한쪽이 무너지는 순간 사실 다 재협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불법이 아니었으면 개인적으로 글로벌 변동시장 안에서는 불법이 아니길 바라는데 만약에 불법이다 그러면 앞으로의 셈법이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뭐라도 좀 확실한 게 네, 맞습니다. 있었으면 좋겠네요. 너무 지금 불확실성이 많은 시대다 네. 보니까 뭐 하나라도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불확실성에서.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이슈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기대감에 재건주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미국 고위급 인사들이 러우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구상을 논의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유럽 주요국의 당국자들과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미 국무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양측이 정교화된 평화 프레임워크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전쟁 종식 기대감에 재건주들이 올랐는데 먼저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오늘 4.22% 오르면서 14,570원에 마감했고요. HD 현대건설기계가 5.64% 오르면서 95,500원, 데모가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8,720원에 마감했고요. 대동기어와 현대에버다임이 각각 19%, 10%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주가 AI 거품론에 출렁이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를 권고한다는 증권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은 AI 서버발 일반 디램으로까지의 수요 확대 스토리는 이제 막 본격화됐고 공급이 잘 제한돼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전망에 더해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GPU H200의 수출 통제 해제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반등한 것도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먼저 오늘 삼성전자는 2%대 오르면서 96,700원에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는 장 막판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0.19% 빠지면서 52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ISC가 오늘 9%대 강세 보였고 원익, IPS와 고영이 각각 4%, 7%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이슈와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가총액 3위에 올라섰습니다. 알파벳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 시장의 흐름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알파벳 주가는 3% 넘게 오르면서 299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8월 이후 연일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고 연초 대비 상승률도 60%에 육박합니다. 뉴욕 증시 마감가 기준 알파벳의 시가총액은 3조 6,200억 달러로 7년 만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글로벌 시총 3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상승세의 핵심 동력에는 새롭게 공개된 AI 모델 제미나이3가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추론력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AI 평가 사이트인 LM아레나에서 1위에 올랐고 고난도 추론을 테스트하는 인류의 마지막 시험에서도 37.5%의 최고점을 받으면서 현존 모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자체 개발한 AI 연산 칩인 TPU와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와 하드웨어까지 AI 개발의 전 과정, 이른바 풀스택을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구글은 지난 8월에 출시한 최신 이미지 생성 편집 도구인 나노 바나나의 후속 버전 나노 바나나 프로를 공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2K에서 4K까지 고화질 이미지를 지원하고 조명과 초점, 카메라 각도까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렇게 글자가 들어간 이미지도 정확하게 구현하고 영어에서 한국어로의 번역까지 오류 없이 처리됩니다. 또 최대 14장의 이미지와 인물 얼굴에 대한 일관성 유지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나 캐릭터의 사진을 보내면 마치 함께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포토샵이나 실제 촬영 없이도 광고 이미지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구글은 향후 5년 동안 컴퓨팅 용량을 무려 1000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6개월마다 컴퓨팅 용량을 2배로 늘려야 한다면서 AI 수요에 맞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순다 피차이 CEO는 AI 버블론에 대해 AI 투자 부족이 더 큰 위험이라면서 내년에도 AI와 인프라 경쟁이 치열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까지 빅테크 4곳의 AI 관련 자본 지출은 총 559조 원에 달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TD코어에는 이번 제미나이3 업데이트가 구글 검색과 클라우드 전반에 즉시 통합돼서 알파벳의 AI 사용자를 늘릴 걸로 예상했고 목표 주가를 33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AI 성장으로 시총 3위 자리를 탈환한 알파벳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앞으로의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 데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2022년) 이후 최악의 매도세를 겪고 있는 비트코인. 최근 고점 대비 가격이 30% 이상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유동성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고 다시 비트코인을 산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네, 최근은 이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흐린 눈을 하고 보고 싶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스매시파이 백훈종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 볼란다 하고 싶긴 한데 지난 한 주간 가상자산 시장 너무 좀 힘들었었잖아요. 한 주간 흐린 눈 같이 하고 계신 건가요? 원래 눈이 작아서. 리뷰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비트코인이 그동안 올해 초부터 어떻게 상승해 왔는지를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분별력 있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초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면서 시장이 기대했던 건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밖으로 나가 있는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와 주고, 그다음에 미국 경기를 활성화시켜 주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런 경기 호황, 경기 활황을 기대를 했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또 연준 의장의 기세를 좀 꺾어주면서 기준금리 인하도 속도감 있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수 있게 시장의 유동성을 팍팍 좀 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을 한번 돌이켜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고 스텝이 꼬이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밖에 나와 있는 제조업체들이나 아니면은 사업들을 다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관세 정책을 편 건데, 이 관세 정책이 일단 중국부터 제대로 합의가 안 되고 있고 속도가 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그 미국 대법원이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불법으로 판결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까지 존재를 해버렸어요. 게다가 이제 유동성 장세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좀 속도감 있게 일어나야 되는데 대부분의 연준 의원들은 아직도 되게 소극적인 자세로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이 43일 동안 있었고, 그동안에 미국 재무부는 국채는 계속 발행했지만 돈을 쓰지를 못했고,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불확실성입니다. 9월달 지표는 나오고 있지만 너무 오래된 지표다. 10월달 지표는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전 이렇게 정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화재 경보기다. 스모크 알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결국 시중의 유동성이 경색돼 있고 금융 요건이 지금 많이 말라 있고 경색돼 있는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삐뽀삐뽀 알람을 울리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가장 빠르게, 가장 빛의 속도로 반응을 하는 거죠. 24시간 열려 있고 빛의 속도로 자산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동시에 보면은 이제 금도 10월 달까지 가열차게 올랐지만 10월 이후로는 사실 계속 4,000달러대에 정체되어 있잖아요. 금은 이제 아무래도 느리고 무거운 자산이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아주 빠르게 반응을 하면서 지금 이 유동성 위기를 알리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87,000달러까지 떨어져서 많은 분들의 우려가 커져 있는 상황이다. 일단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해드립니다. 근데 뉴스들 보면은 결국은 현물 ETF가 매도가 많이 나와서 거기서 연동돼 있는 선물들 또 파생 상품들 연동되면서 레버리지 했던 데서 이제 반대 매매 나오면서 급락을 해버렸다. 거기다가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이제 트레저리 기업들, 비트코인 가지고 하는 기업들도 결국은 조금씩 팔고 있는 뉴스들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아직도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기본적인 상식과는 다르게 이 헤지 펀드들이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13F라고 하는 그 비트코인 현물 ETF의 투자한 기관들의 목록을 이렇게 분기마다 발표를 하는데 SEC가 그거를 살펴보면은 아직도 50% 이상의 기관들은 헤지 펀드예요. 이 헤지 펀드들은 어떤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보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인 4% 이상만 나오면은 여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와 그다음에 CME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현물 ETF와 뭐 현물이라든지 이런 가격 간의 괴리를 활용해서 차익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 무위험 차익 거래의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4% 이상이면은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ETF에는 인플로우가 들어왔다가 아웃플로우로 나갔다가 이렇게 주마다 계속해서 치열하게 유입과 유출이 반복되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뭐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그래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하버드 연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카자흐스탄 국부펀드라든지 아부다비 국부펀드라든지 이런 장기적 추세를 보고 비트코인을 담는 ETF에 투자를 해서 담는 이런 금융기관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라서 오히려 펀더멘탈이 괜찮은데 그냥 지금 가격이 빠지고 있는 거는 역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 경색 국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위험 자산을 가장 먼저 팔고 그거를 지금 현재 4% 수익만 받아도 좋아 하면서 이런 무위험 차익 거래에 투자를 하든지 국채에 투자를 하든지 MMF에 투자를 하든지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이제 트레저리 기업들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전혀 팔 생각이 없다. 요즘 마이클 세일러가 계속해서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투자자들을 이제 안심시키기 위해서겠죠. 근데 이제 작은 트레저리 기업들에서는 뭐 매도 소식이 간혹 들려옵니다.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매수 평단가도 10만 달러 정도로 높고 그다음에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하기 때문에 이 주주들의 원성이 자자할 거예요. 즉 내가 산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인데 지금 8만 7천 달러면 엠네브라고 해서 보유 비트코인의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훨씬 밑에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비트코인을 팔아서 주식을 사야 되는. 자사주를 매입해라라고 하는 주주들의 이 성원이 있을 거라서 갓 시작한 기업들은 이런 거를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 스트래티지 같이 이제 벌써 5년째 트레저리 전략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아마 주주들도 그렇게 성원을 하고 있는 주주들은 많이 없을 거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미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파는 순간 그거는 더 큰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아는 투자자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마이클 세일러 본인도 이거를 잘 견뎌야 주가가 오히려 부양될 수 있다라고 주주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스트래티지가 사실상 69만 개를 가지고 있어요. 전체 100만 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그 상장 기업들을 다 통틀어서. 근데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스트래티지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트레저리 기업발 매도세도 뭐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로버트 기요사키는 왜 언행 불일치 같은 행동을 했던 걸까요? 뭐 얼마 전까지 100만 달러 간다고 했다가 근데 또 비트코인은 매도했잖아요. 그 부분도 시장에 좀 충격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트윗을 보니까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6천 달러의 비트코인을 사서 9만 달러에 팔았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률이잖아요. 이 수익률로 내가 5개 광고 사업이랑 그다음에 2군데 수술센터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현금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적었어요, 정확히. 그러니까 이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우량 자산에 미리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뒀고 이걸 활용해서 캐시카우가 발생하는 사업에 재투자를 함으로써 이 말하자면 자본의 플라이휠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이 사람이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빚을 내는 건 좋으나 그 빚을 가지고 현금 흐름이 더 크게 발생하는 그런 자본의 선순환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하라고 사람들을 독려하는 거예요, 사실상. 비트코인을 팔았다라는 거에만 너무 우리가 매스컴은 집중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비트코인에 지금이라도 투자해라. 그러면은 나중에 나처럼 큰 수익을 거둬서 이걸로 재투자해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100만 달러까지 갈 거라고 본인이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뭐 본인이 이제 매도를 한마당에 저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공신력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또 다 팔았다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자기가 가지고 다 팔았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금액을 정확히 밝힌 거 보니까. 그래서 뭐 이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라고 할 거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꼭 사라 이렇게 얘기 계속 할 거고 그다음에 이 가격이 100만 달러 갈 때까지 아마 계속 그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연초만 해도 제네시스 클래리티 법안 가지고 이슈가 많다가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된 거잖아요. 이게 이제 내년 초에 통과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이제 연말 내년 초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어려워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중간 선거가 가까워오니까 다른 첨예한 이슈들이 다 이제 이 가상자산 관련된 법안들 이슈를 잡아먹어 버릴 거라서 빨리빨리 통과를 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시장의 예상입니다. 그럼 속도를 내면 혹시 연내에도 가능할까요? 연내에는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언론에서는 연내까지 아마 속도를 낼 거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던데 이게 지금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에 계류돼 있거든요. 근데 상원은 언제나 모든 아젠다 중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가장 뒤로 미루는 습성이 있어요. AI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다 기술과 관련된 테크 관련된 것들은 다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브 법안이 심지어 설령 연말까지 통과된다 하더라도 가격 상승에 그렇게 큰 호재일까? 저는 또 이것도 좀 반신반의합니다. 왜냐하면 클래리티 법안을 통해서 결국 명확해지는 것은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인데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뭐 CFTC라고 하는 선물 옵션 관리 감독 기관에서 이제부터 관장한다. 상품이다. 그리고 뭐 몇 가지 메이저 코인들 중에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증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증권이 되면은 이제 좀 골치 아파지는 거죠. 코인 그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근데 아마 엄청나게 많은 코인 프로젝트들이 이미 여기 상품의 범주에 들어가려고 많은 로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뭔가 좀 법 내용을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기준을 좀 완화하는 식으로 많은 로비 활동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통과되는데도 난항이고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불명확한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행령이 나오고 이제 디테일한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격에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호재일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다만 좋은 거는 우리 2022년에 FTX가 파산할 때 보면 이
고객 자산을 분리해서 보관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위험한 투자에 전행해가지고 이게 터진 거 아닙니까? 근데 클래리티 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게 또 그게 있어요. 이제 브로커리지는 명확하게 브로커 활동만 해야 되고 고객 자산은 제3자 수탁기관에다가 반드시 맡겨야 된다고 법으로 정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FTX 사태 같은 게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미국에서 그런 메이저 청산 파산 사태가 터지지 않으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더 얻고 그러면서 이제 더 큰 굵직굵직한 기관 투자도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건 분명히 보인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통과까지는 좀 난항이 예상이 되긴 하는 거네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가상자산 거래소 지금 크라켄이 IPO 신청서 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던데 제2의 코인베이스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코인베이스 대비해서 거래량 기준이나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절반도 안 돼요. 크라켄이 이제 미국에서 넘버 2인데 코인베이스가 우리나라 업비트처럼 많이 독과점을 지금 가져간 상태라서 크라켄에 대한 기대감이 과연 정말 그렇게 클까라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랜만에 등장하는 가상자산 시장의 IPO 대여인 건 사실이고요. 크라켄이 넘버 2, 즉 북미 시장에서는 그래도 제법 올해 2011년에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제법 업력도 길고 그다음에 여기 창업자인 뭐 제시 마이어스 같은 사람들에 대한 평판도 좋고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높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국 코인베이스에 이어서 두 번째 가상자산, 실제로 매출을 내고 있고 이게 성장하고 있는 거대한 IPO 대여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등장했다. 만약에 이때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것들의 통과가 겹치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까지 이제 맞물려 주면은 그동안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슈나 아니면은 법제화 이슈 이런 걸로 가상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던 그 흐름이 이제 크라켄 그 IPO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죠, 흐름으로. 그래서 타이밍을 보고 있지 않을까. 적절한 타이밍에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하면 그 기준이 뭐예요? 유동성 장세죠. 지금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금융 여건이 상당히 경색돼 있는 상황이라서 먼저 미국 정부가 이제 1월 30일까지 연장한 이 예산안 여기에서 그동안 TGA 잔고에 엄청나게 쌓인 잔고를 이제 막 열심히 써야 돼요. 그런 와중에 은행 시스템 내 준비금이 지금 말라 있어서 단기 차입 금리가 폭증하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진정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많이 올랐어요, 사실. 이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벌써 연준이 긴급 유동성을 한두 차례 퍼부었단 말입니다. 이게 정기화되고 결국 QT가 이제 12월 달에 종료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QE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아마 QE라는 말을 쓰진 않을 겁니다. 아마 테크니컬 조정이 필요하다. QT는 지속되지만 테크니컬 조정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넘어갈 텐데 이런 유동성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반등해 줄 때, 다시 돌아와 줄 때 상장을 하고 싶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럴 때 성공 가능성이 클 겁니다. 결국에 모든 시장의 답은 유동성이 쥐고 있나 보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 미증시 어떤 점을 주목해 볼까요? 저희 이진우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되게 크리티컬한 레벨에 있어서 어떤 펀더멘탈 뉴스를 가지고 움직인다기보다는 수급에 따라서 급변동하는 시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중요하다. 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